생활과 관련된 일자리로 출발한 것들이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분 남았네요. 그래서 여기 생략을 할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55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럼 여성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라고 한번 분석을 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2018년까지는 4.7% 현재보다 녹색 직업에 있어서 4.7%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아래는 현재 그 녹색 직업이 아닌 전체 직업에서는 몇 프로 성장할 것인가 라고 봤으면 1% 성장합니다. 그러나 녹색 직업은 4.7% 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 녹색 직업에서의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35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쭉 자료집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전망을 한 겁니다. 2008년도, 2018년도에 여성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전망한 자료입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여자들에 있어서의 각 직업별로 증가율이 높은 것들을 제가 이게 좀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5개 직업에 대한 여성 증가율을 감안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녹색 직업을 한 20개 정도 이렇게 쭉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갖고 계신 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제가 오늘처럼 노동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 순위를 24개 정도 따져봤습니다. 여성의 비중을 둬서요. 이렇게 조경시설 설계사, 농산물 검사원, 숲길 조사원, 환경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이제 순서는 아닙니다. 연번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이제 미래에 한 25개 정도 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쭉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숲길 조사원, 환경 컨설턴트,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 체험 지도사, 농촌 체험 강사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예 치료사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또 현재 많이 직업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직업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그 에너지 관련 에너지 에코 컨설턴트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만들어낸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널리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정부 재정이 끊기면 이 일자리는 그만 스탑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서 2년 전에 바이오매스나 에코 컨설턴트가 그런 일자리였다면 현재 그건 자리를 잡은 일자리인데 여전히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재정 지원 일자리로 남아있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에서의 시작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정책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이게 생활 속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테이블 16을 좀 보시면요. 저게 제가 신규로 창출될 직업을 더 강하게 아까 그부터 뽑은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딱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보면 첫 번째 거는 에코 컨설턴트, 두 번째가 녹색생활 설계사, 세 번째 LED 조명 디자이너, 네 번째 탄소 배출 거래 중개인, 농촌 바이오매스 지킴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것들이 아직 직업으로 못된 반면 일본에 보여지는 에코 컨설턴트라든가 농촌 바이오매스 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생활 설계사들은 이미 이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직업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담론 수준에서의 그 논의가 아니라 우리 생활로 더 침수되기 위해서는 보다 그것이 직업화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요인에서 그게 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이 우리 실생활과 어떻게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형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LED 조명 디자이너라든지 생태환경 설계사 이렇게 주로
그 약간 고학력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을 산업 연계형 취업 연계 모형이라고 해서 그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해당 업체들한테 이것을 쓰도록 기업과 지자체가 서로 연계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는 그런 모형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이게 일자리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 정부가 지속적인 재정 지원 사업만으로 끌고 간다면 이건 여전히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기업의 참여 없이 그냥 일자리가 종료되는 그런 문제를 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생활 밀착형 이제 모델인데, 이건 주로 이제 아까 홍 박사님도 말씀하신 로컬 푸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에서 엄마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그 지역사회에 좋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여기는 상당히 일자리보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형이 정말 우리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가 직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면, 이건 여전히 이제 직업과 자원봉사를 경험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나 관공서,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어떤 서비스 분야의 그 코퍼레이션, 어소시에이션들이 모아서 거기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것이 순환되는 그런 두 가지 모형을 통해서 녹색 경제나 녹색 성장이 우리 생활에 체화될 수 있고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은진 박사님. 네. 덕분에 녹색 일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얻게 됐고, 사실은 여성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반드시 풀려야 할 숙제인데요. 친환경적으로 경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여성이 녹색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세팅을 좀 위로 올릴 거예요. 네, 짧은 시간 한 1, 2분 안에 해결할 테니까 움직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세팅을 시작하면 토론자 선생님들과 발제한 선생님들 나와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토론자 선생님들 올라와 주세요. 발제자 박사님들 여기 두 분 앉으시면 될 것 같고, 토론자 선생님들 앉고 싶은 대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다 앞에 계시죠? 예. 토론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뭐 공기가 환경이 너무 좋은 제주도에 살고 계신, 제주도 민으로 살고 계신 토론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미 쌍관으로 두 분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대학 사회과학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박경숙 교수님. 네, 두 번째는 이제 이혜경 한국물포럼 이사님. 이제 세 번째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이신 명수정 박사님. 네 번째는 에코너 코리아 대표님이신 하지원 대표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장님 정현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개의 그 발제에 관해서 했는데요. 그 발제에 대해서 다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토론자 선생님들이 전부 다 환경에 관심도 많으시고 전공자이시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박경숙 교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아마 인류학 전공이시죠? 인문학? 사회학이었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박경숙 교수님께서 좀 원론적인, 원초적인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말로 아마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경숙 교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영택 센터장님께서는 제주 여성의 그 녹색 일자리 연계성에 관한 말씀을 좀 잘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박경숙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은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6시거든요. 조금 여유있게 드리려고 했는데 한 4분이나 5분 정도. 5분은 절대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경숙입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1번을 뽑았어요. 우선 그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이 홍 박사님의 그 처음 시작한 토마스 프리드맨에 대한 얘기, 저도 평소에 그분의 그 쓰는 글을 좀 즐겨 읽는 편이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발제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저희 학생들도 좀 여기 참석을 했는데 우리 코스업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미래에서 직업을 좀 준비하는 어떤 우리가 정말 과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두 분 발표 내용이 사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관통한 테마는 공통적으로 인류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런 어떤 도덕성, 정의에 대한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인류 후대에 앞으로 이제 더럽혀지고 또 이 오염된 지구를 넘겨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주요한 그 주제인 여성의 직업에 대해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매우 감동적인 그런 주제를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사회는 농경, 또 수렵, 이런 그 프레임에서 산업과 디지털 프레임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인류의 미래라는 것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불행하지만 이 주변부의 권력 계층들은
더욱 주변부화되고 있고 거기에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이 파워레스 클래스라든가 소수 인종 문제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이 주변부화는 점점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수천 년 전에 문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살아온 소위 인류의 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위 야만인으로 불렸던 그들 때문에 여전히 깨끗한 물과 또 아름다운 하늘, 또 맑은 공기 이런 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떤 물과 어떤 공기를 또 어떤 땅을 물려줄 것인지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이 지하수가 1m를 파고 들어가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저희 집 경우는 120m에 있는 안반수 물이라고 하는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반 뚫고 가면 화강층이 있고 그 밑에 강이 흐르고 또 뚫고 내려오면 강이 흐르고 그래서 150년 이 150m의 물이라면은 적어도 400년 내지 500년 동안 걸린 물을 우리가 사실은 먹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지속 가능한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그런 성장 담론이 우리에게 인지되기 시작한 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이 발전된 도상국가나 저개발 국가에게는 사치스러운 그런 어떤 담론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구환경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이면에 바로 이 강대국 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엇갈리면서 여전히 후발성장 국가에게 성장이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환경적이고 친환경적 공동체가 여전히 확대되는 것이 답일 텐데도 이런 현상들이 보편화되기에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그 미국 인디언 주장 시애틀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에게 1854년인가요? 한 편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용하면서 좀 제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주장 시애틀이, 그러니까 치프 시애틀이 한 말이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이상한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와 물과 반짝거리는 그런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어쩌면 소유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토지를 소유하고 자원을 소유하고 그러면서 바로 인간과 국가들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인류 역사에 점철되어 왔는데요. 과연 미국 인디언처럼 이런 무소유 사회가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소유와 공유 그리고 나눔의 그런 그 가치가 지배하는 공동체 삶이 촌락 단위의 꼬민 정도의 수준에서나 가능한 것이 현실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미래 우리 후손에게 그런 진정한 야만인이 아니고 또 진정한 문명이었다는 그런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에 대한 어떤 우리가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화두를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한국물포럼 이사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충분히 도입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담론적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저는 그 가교가 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에서 3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일단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 이런 것들이 어떤 모든 건물에서 미니 발전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저장되고 또 분산되는 과정에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듯이 에너지 공유 그리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런 생각은
정치에도 반영이 돼서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하일리겐담 회의에서 이 제3차 산업혁명을 이 도래를 예고를 하면서 미래의 이런 산업혁명이 분산 및 협력적인 특성 때문에 독일의 정치적인 역학에 잘 들어맞는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미래의 산업혁명들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재편성, 그 다음에 사회, 지역, 그 다음에 정치, 이것들이 어떻게 재편성되어야 되는 건가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